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 또한 이신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Now we will begin session 2. 네, 발제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법 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마르코스 비니시우스 브라질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presentation will be delivered by Mr. Marcos Vinicius. 네, 토론회는 6.25 전쟁납북 인사가족협의회 비상임 연구원이신 에이프릴박 연구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For the discussion, Ms. April Park, Research Fellow at the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will join. 네, 그리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사이타마의 모임 대표 다케모토 히로미츠 대표님께서는 줌으로 연결해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Mr. Hiromitsu Takemoto will join us in Zoom. 네, 감사합니다.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 문제의 성격과 국제 공론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좀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본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의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계시는 아스트 더 알메이다 그리고 마르코스 비니사우스 씨가 쓰신 논문을 우리 마르코스 비니사우스 브라질 변호사께서 남미의 교훈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20분간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비니사우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내외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제 실종 문제를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과 한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제 실종은 단순히 한 개인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국제 범죄이고요. 국가 공력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평생 고통과 불안 속에 남겨두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20세기 후반 독재 정권 시기에 수십만 명이 강제 실종된 비극을 겪은 지역이자 국제사회가 강제 실종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화하며 대응 재개를 발전시켜온 역사적 교훈을 정의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을 살펴본 뒤 이어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강제 실종 문제,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교훈이 한반도 문제 해결해 주는 함의를 짚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원래 조금 더 긴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배포된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9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제실종이라는 범죄가 가족들에게 끼치는 극심한 고통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사람이 억류이나 납치되고 이후 행방을 숨기는 행위가 강제실종의 정의인데 이는 피해자를 법적 보호받으로 완전히 배제하며 가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불안과 고통을 남깁니다. 이렇게 국가가 개입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특징 때문에 강제실종은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사회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독재 정권들이 강제 실종을 대규모 단합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와 그 한반도에서 발생한 독특한 그 형태의 강제 실종이 서론에서 언급됩니다. 그 두 지역의 사례 모두 가족들의 고통, 그 가해 정권의 부인, 그 진실 구명의 어려움이라는 고통 요소를 지니며 서로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점도 서론 마지막에 강조됩니다. 이제 91페이지에 보시면 그 여기서 강제 실종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92년 유엔 정화의 강제 실종에 관한 선언에 따르면 그 강제 실종은 정부 공무원 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 의해 개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나 납치되고 이후 그 행방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구금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 개입과 피해자 행방에 대한 은폐입니다. 이어서 93페이지부터 강제 실종의 일반 실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고요. 그 모든 실종이 강제 실종은 아닙니다. 그 사고나 범죄로 인한 실종도 있지만 강제 실종의 그 결정적 요소는 국가 권력의 개입과 고의적인 은폐라는 점이 있고요.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한 용어 그 구금 실종자도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소개됐고요. 그 요약하면 2절에서는 그 강제 실종이 단일 피해자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그 공포와 고통을 확산시키는 대층적 범죄이며 그 생명관, 자유관, 진실을 알 권리 등 수많은 권리를 부정하는 극단적 폭력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다음 장부터는 국제적인 그 사례로 라틴 아메리카와 한반도에서 강제 실종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 3페이지의 그 라틴 아메리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세계적인 사용 부분이고요. 그 60년대부터 그 80년대 남미의 여러 군사 독재 정권들은 강제 실종을 그 대규모 정치 단합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그 정권에 반대하거나 위협이 된다고 간주된 정치인, 사회운동가, 학생, 언론인 등 수천 명을 비밀리에 체포나 납치한 뒤 흔적을 지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방식 덕분에 그 독재자들은 공식적으로는 그 체포나 살해를 부인하여 그 국내의 비난을 그 회피하면서도 사회 전반에는 그 조용한 공포를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미 그 콘도르 작전처럼 여러 국가의 정부 기관들이 공조하여 국경을 넘어 반대 세력을 주적이나 실종시킨 사례도 있었는데 그 결과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약 3만 명, 그 과테말라 최소 그 4만 5천 명 등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 영영 사라졌습니다. 증거 인멸을 위해 그 희생자들이 그 시신을 소각하거나 바다에 유기하는 행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종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는데 하나는 정권에 반대하는 특정 집단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 광범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종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 대중의 저항 의지가 거기기 때문입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독재화 강제 실종의 상징적 사례로 아르헨티나가 자주 언급되고요. 그 군사 정권은 수천 명을 실종시켰을 그 뿐만 아니라
그 실종 여성들이 그 감금 중 낳은 신생 아기까지 배아사 정권 인사들과 연관된 가정에 그 입양시키는 그 만행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까지 말살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이에 맞서 77년부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월 광장의 어머니들 실종된 자녀와 손주들이 행방을 묻는 시위를 매주 시작했는데 이 용기는 이는 어머니들의 그 시위는 전 세계의 이 범죄의 그 실상을 처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81년에는 그 라틴 아메리카가 실종 가족 그 연맹이 그 폐대판 결성되어 각국 피해자 가족들의 적극적 연대가 그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앞장선 운동은 독재 정권 하에서 은폐되었던 진실을 그 봉로하여 그 국제사회의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브라질에서는 군사 독재 동안 강제 실종 피해자 수가 그 인접국에 비해 적었지만 기록된 사례들은 그 잔혹성에서 그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 70년대 그 아라과야 게릴라 사고는 수십 명은 정치 운동가가 군에 의해 실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민주화 이후 그 미주 인권재판소는 그 아라과야 사건에서 그 브라질 국가가 실종자들의 그 체포와 시신 은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의 그 수색과 유해의 신원 확인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은 사면법 그리고 가해자의 비협조 등 여러 장애물이 직면했습니다. 이제 그 96페이지에 그 과도기적 정리와 실종자 과거사에 대한 대응 부분입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독재 그 정식 후 민주화된 국가들이 강제 실종의 과거사와 어떻게 마주했는지를 다룹니다. 새로운 민주 정부들은 그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 그 제도 개혁 등 과도기적 정의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나라별로 경우는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피해자 가족들이 오랫동안 진실을 요구해왔고 국제사회도 지지하여 정부가 더 이상의 범죄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민주화 지구 실종자조사원위원회를 그 코나데프 설립해 84년 그 눈카마스 그 다시는 보고서를 발표 수천 건의 실종 사례를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데 구분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 결국은 사면법 면책법이 폐지되어 책임자들을 기소나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진실 정의 추구 노력은 주변국에도 영감을 줬는데 칠레의 경우 초기에는 그 군부와 타협하여 한계가 있었지만 91년 그 레티히 그 진실위원회를 통해 수천 건의 실종을 공식 인정했고 수십 년 후에나마 그 일부 가해자들이 재판 회부되었습니다. 그 페루도 그 2001년부터 2003년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그 내종과 독재 시기 수많은 실종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그 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98페이지부터 97, 98페이지 정도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받은 파일로 보면 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 페이지 수가 좀 달라져서 제가 이제 65페이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에 예, 지금 바로 64페이지에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법률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많은 나라의 법에 강제 실종이라는 범죄 유형이 없어서 그 납치나 그 살인 등의 기존 죄목으로 처벌하려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강제 실종은 피해자의 그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적 범죄인데 별도 범죄로 규정되지 않으면 그 처벌의 공백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형법에 강제 실종죄를 그 신설했는데 그 한편 민주인권법은 그 88년 그 벨라스케스 호드리게스 대 온두라스 사건 판결을 통해 국가가 실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며 가족에게 그 발생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제 실종 진상 규명 전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강조하여 이후 국제법 기준 형성에 큰 영향을 줬는데 2000년대 들어 민주인권법원은 파라과이, 페루,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강제 실종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국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법 방해의 주척도 각국이 국내법을 정비하고 면책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페데펀과 같은 국제적 지역적 실종자 가족 단체들이 그 활약도 이 장에서 언급되는데 그 81년 설립된 페데펀은 여러 나라 가족들이 독재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유엔과 민주 기구의 강제 실종 문제를 호소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그 조정기부터 그 강제 실종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조항 마련에까지 관여했는데 이러한 피해자 중심 운동이 당시 국제법의 공백을 메우는 데 역할을 했는데 그 민주화 이후에도 정의 실현에는 여러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의 고령이나 사망, 부족한 증거, 과거사 그 정산에 대한 국내 정치적 반발 등으로 완전한 정상까지는 아직 진행형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의 근질 긴 목소리가 역사의 진실을 조금씩 밝히고 일부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이러한 경험은 이후 국제 규범과 제도 발전에도 밑거름이 되었으며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6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사실 그 시간 관계상 제4장 국제적 자원은 진전 부분 오늘 발표에서 다루지 않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께서 발제문 해당 장을 직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어서 그 라틴 아메리카와 한 번 더 경험으로 바로 넘어가겠지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그 65페이지부터 그 67페이지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이나 정치적 수단을
갖추게 되었지만 이러한 수단이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그 각국 정부의 행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 5장 한국 사례 한국 정쟁과 정부 강제 실종이 있는데 68페이지부터 근데 사실은 설명되어 있는 한국의 사례 병과는 앞서 재성호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부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발제문 참고해 주시고 저는 바로 결론 부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82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강제 실종의 비극은 국가 폭력의 가장 어두운 얼굴이자 인간성을 파괴하는 모습이고요. 남미 독재 정권 아래서 한밤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등 한국 정쟁 속에서 가족 정체가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사례 등 모두 사회의 구조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고통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은 비록 늦게나마 기억이나 진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응답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유초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법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전혀 다른 차원의 장애인 가로막혀 있는데 피해자들이 망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더 큰 인내와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자와 학자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한문적 논의가 아니라 행동을 축구하는 과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성공과 한계는 한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데 영감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나라도 침묵과 면책 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강화합니다. UN 강제실종협약과 같은 국제 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존엄과 진실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 사안의 특수성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북한은 외부 압력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폐쇄적 정권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전략은 인도주의적 호소와 인권 담론의 단호함을 결합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정통적 동맹국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한국 납북자 문제는 국내 현안이자 동시에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 법학자, 정치 지도자들의 이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진전을 만들어 가시길 희망합니다. 아르헨티나 5월 광장의 어머니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외쳤듯 목소리가 한반도에서도 울려 보쳐야 하고요. 언젠가 한국에서도 강제 실종에 대해 다시는 안 된다라는 외침이 현실이 되는 날을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 발제문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그 한국이 그냥 북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적대적 관계가 더 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듣지 않겠지만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면 그나마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관점에서도 오늘 이렇게 우리 그 비니사우스 씨 같이 이제 브라질 변호사분이 이렇게 한국말도 아주 유창하게 하시면서 라틴 아메리카 사례를 말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그 발제를 감사드리고요. 저 스스로 대사를 할 때 그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 가서 5월 광장에 그 엄청 많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 찾겠다는 어머님들의 간곡한 메시지와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또 그 이 미주 협회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걸 달아놓을 수도 없고 또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임팩이 나올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볼 때 그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따가 잠깐 발표하실 때, 이제 답변하실 때 북한은 또 남미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혼자만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강제 납북자나 실종자들에 대한 그 국제적 환기를 조금 더 사실 기반으로 할 수 있고 또 북한 정권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법적 변호사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 두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에이프릴 박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협의회 오늘 회의를 주최하신 이성희 이사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비상임 연구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파크 박송아 연구원입니다. 앞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비니시우스 변호사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이제 이신하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 세션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UN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강제 실종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이제 그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알렸습니다. 강제로 납치되고 실종된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며 그들의 생사와 소재 또한 가족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실종 자체로도 심각한 인권 유린이지만 강제 실종은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또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 여러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 75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강제 실종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발제문은 남미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강제 실종 범죄를 포괄적으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맥락이 피해자 가족들의 장기적 고통, 가해 국가의 범죄 부인, 그리고 책임 규명에 대한 지속적인 난제를 포함하여 여러 방면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잘 제시해 주셨는데요. 강제 실종 범죄는 단순히 납치 또는 체포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가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과 차별화됩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와 애도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특히 범죄 국가가 범죄를 부인할 경우 그 권리의 침해는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전시 납북자 같은 경우 약 10만 명이 불과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납치가 되었고 이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납치는 북한의 전략적이고 또는 잔혹한 의도와 고의성을 드러냅니다. 북한에 의한 전시 납북, 그리고 전후 납북, 그리고 재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억류자 분들의 납치 피해는 남미의 사례들과 동등한 또는 그를 능가하는 규모와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인식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남미의 강제 실종에 맞선 투쟁은 결국 진실과 기억할 권리를 위한 싸움으로 확장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제 미래의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증거 보존과 이제 기록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제 변호사님이 이미 발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칠레의 경우 이제 레띠 위원회는 이제 수천 건의 실종 사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제 수십 년 뒤에 형사 소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라틴 아메리카 국음 실종자 가족 협회 연맹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한 문제 제기와 이제 옹호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강제 실종 문제를 국제 인권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책임 규명을 위한 남미의 행보는 피해자 가족, 이제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의 끈질긴 조사 기록과 옹호 활동이 이제 법적 또는 정치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조사 기록 노력 또한 이제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필수 요소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 이제 코아프의 노력으로 2010년에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이제 위원회는 2017년 북한으로 인해 실종된 강제 실종 피해자 10만 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또한 코아프는 북한에 의해 일어난 구금, 납치 또는 강제 실종 사건을 모아둔 전환기정의 워킹 그룹의 온라인 풋프린트 데이터베이스에도 관련 정보를 기여하면서 시민사회의 조사 기록 작업 또한 꾸준히 지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록 방면에서 여전히 진전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7년 이후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항구적 조사 진상규명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인 지금, 앞으로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문서화한 자료를 국제적 옹호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납치 범죄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발제문에서 한국의 강제 실종 문제는 남북한 양측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남미의 강제 실종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실종자들의 생사와 소재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UN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 그룹 WGERD는 400건이 넘는 통보서를 북한에게 보냈지만 북한은 단 한 건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부인과 침묵이 결코 한국 정부 또는 국제사회의 무대응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아마 저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종합 토론에서도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제문에서 제시해 주신 강제 실종 문제를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해서 강제 실종 문제를 발전 그리고 진전을 이끌어내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인도주의적 접근과 인권 접근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견해를 요청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에 분명히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 그룹이라는 분명한 공식적 메커니즘이 있고, 또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400건이 넘는 사건에 대해서 단 하나도 답변을 안 했다라는 그 부분이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아까 우리 비니사우스 변호사께서 발표를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하셨기 때문에 일본 분에게 토론을 넘기기 전에 한국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저도 잠깐 물어봤고, 우리 에이프릴 박 연구원도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일본 사례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이 강제 실종은 현재도 진행 중인 범죄라는 점에서
과거에 그 사건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 또 라틴 아메리카 그 사례에서처럼 그 기록과 증거 보존이 진실 규명과 그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는 점도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 특히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인권 중심 접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내적 사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국제적 연대 속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결국은 강제실종 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여전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토론이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한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첫째, 한국은 기억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하고 남미의 경우 정권 교체 이후 진실위원회가 방대한 기록을 남겼고 그것이 나중에 정의 실현의 도대가 되었는데 한국도 동합 다타베이스 아카이브 추구하고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법적이나 인권적 프레임을 병행해야 하고 단순히 인도주의 자원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미의 판례가 보여주듯 국제 인도법과 인권 책임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협상력과 국제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셋째, 국제 메커니즘과 연계가 필수적이고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나 조약기구, UN 인권기구들과의 소통을 상시화하고 사건 기록을 국제 보고서화하여 보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 재개 병화나 정황기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넷째, 시민사회와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족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국가를 움직였던 것처럼 한국도 국내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보행 비용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동맹국은 물론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 모든 과제를 정기적이고 조당적인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화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북한의 책임 구명과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다케모토 히로미츠 요코다 메구미와의 재회를 맹세하는 동창회 고문님, 히로미츠 고문님 온라인으로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계십니다. 네, 우리 이소라 소장님께서 순차 통역으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사이타마의 모임 대표님 히로미츠 고문님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はじめまして、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埼玉の会代表、竹本博光と申します。
東海では、西暦2000年から今まで25年間、この北朝鮮の拉致被害者救出の活動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た。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금 2000년부터 25년간 일본에서 일어난 감염된 일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主な活動についてご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毎月第2日曜日、午後の2時から4時まで、浦和駅西口伊勢丹前で街頭署名活動を拉致被害者の家族の皆様と一緒に行っております。もう20年以上、継続して行っており、12月にあります北朝鮮人権侵害問題啓発集会というのもありまして、こちらでは埼玉県知事、네, 우선은 시간상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중요한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 20년 동안 매주 매달 두 번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저희들이 사이타마 현의 가장 희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앞에서 설명활동, 야외에서 설명활동과 이제 시민 대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일본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개몽 주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럴 때도 이제 전 기간 이 날짜 12월 10일부터 16일 기간 전 기간 이 장소에서 야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次に、大使館訪問を行っておりました。平成の23年から24年にかけて、約50カ国の大使館を、チームを作ってまいりました。政府民党の拉致被害者は17人と言われていましたが、実際はもっと拉致の可能性を否定できない失踪者が多いというようなこともさまざまな資料を示しながら各国大使館に話をしてまいりました。また 두 번째로 저희들이 중요하게 진행하는 활동은 일본에 있는 각 나라의 대사관 방문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 현재 한 50개 나라의 대사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일본 정부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 17명의 납치 피해자들과 비롯해서 또 북한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특정 실종자에 관한 자료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大使館訪問については、10年になる大使館に、もし拉致被害者が逃げ込んだとき、助けてほしいというような要望もいたしました。また、県民の会社の企業での拉致被害者に対する情報提供の協力も求めました。 그리고 평양에 직접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도록 일본 국회 방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또 일본의 내각의 납치 담당 대신 또 이외에도 또 일본의 현재 저청년, 북한의 유일한 해외 조직인 저청년이 있고 이 저청년하고의 북한의 관계 문제, 일본 안에서의 이 저청년 관계 문제를 지금도 활발하게 토의하고 있습니다. 大使館訪問では韓国とアメリカ以外の国々は拉致被害者はたった17人という認識でありました。
그 대사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많은 활동을 할 때 특히 한국과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좀 놀란 것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단지 17명이 북한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次に国会議員訪問についてお話をいたします。ちょうど大使館訪問をしていた時に革新系の政権に変わりました。そのため、衆議院、参議院の、新しく当選された議員、また北朝鮮の拉致問題を中心に活動されている熱心な国会議員、約60年を1年間の間に個別に訪問し説明をいたしました。主な、質問は1点目としては、日本外務省が特定失踪者問題で国際啓発を十分に行っていないという点を指摘しました。また、外務省が平壌にある各国大使館に万一日本人が助けを求めてきた場合、保護してくれるように強く要請を行うべきだということを要請しました。3点目は、特定失踪者の政府、拉致認定についてもっと積極的に取り組んでもらいという内容もお話しいたしました。その後、それぞれの私たちの活動の中でその対象に関し죄송합니다. 각자의 저희들이 활동 상대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할수 범위에서 가장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단체에 대해서 정확히 계속 연구를 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무송에 관해서는 특정 실종자 문제, 지금 일본 정부가 17명의 납치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에 관한 납치가 오신다면 특정 실종자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가 또 엠송이 평양에 있는 각 대사관, 평양에 지금 현재 있는 각 대사관에 혹시나 일본의 납치 관계자들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어떠한 보호나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 특정 실종자에 대한 정부의 납치로 정확한 북한에 관한 납치라고 규정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그 시스템 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その後の必要に応じ国会議員を訪ね、要望書などの発言を提出しています。例えば、高兄弟の拉致認定の要望、朝鮮大国の印鑑取り消し要望、朝鮮総連に対して固定資産税課税をしっかり行うことを求める要望など多数国会議員に要望をしてきました。国会議員に関してはもう一つ일본의 국회의원에 관해서 또 하나 저희들이 강조하는 활동은 이제 일본에서 특히 사이다마 현에서 제일 조선인 도시성을 가진 분이 자매의 납치 인정을 정확히 할 때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대학의 지금 부지를 인정한 그거를 허가를 취소할 때 대한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청년에 관해서는 고정재산세를 정확히 징수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료들과 그러한 결과에 관한 것을 저희 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데까지 공유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その他に、지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소라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더. 뭐 이렇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차이가. 埼玉県の高校生で拉致問題を考える埼玉県民の集いを毎年9月に500人ほど集めて行っております。ちょうど今年は明日20日の日です。北朝鮮に拉致された蓮池薫さんと曽我ひとみさんを呼んで北朝鮮の人権侵害について広く県民に伝える予定です。 그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활동들은 사이타마 현의회 행정과 함께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사이타마 현민의 집회 이러한 행사를 매해 9월에 진행하고 있고요. 바로 내일이 한 600명 정도 참가하는 이런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일 진행하는 행사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2002년에 돌아오신 직접 피해 당사자들 두 분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ただし課題としては、講演会を聞きに来る人たちが、高齢者、中年、高年齢者が多いため若い人たちの参加が少ないというところに課題があります。 저희들이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과제들이 앞에 산 적이 있습니다. そのため若い人たちへの学校教育の中でこの北朝鮮の人権、侵害の問題をいかに教えていくかこれが課題でありまして、現在埼玉県内では、拉致問題の、出張授業も行ったりしています。その中で私もボランティア団体の代表として、埼玉県内でのさまざまな取り組みについて小学生、中学生、高校生の、学生さんたちに、しっかりと伝えるようにしております。 지금 저희들이 활동에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후대의 이 학교 교육 분야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안에 있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교장들과 면밀하게 협조하여 이 문제를 국가적인 행정적인 단위로 진행되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 시민단체 레벨에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10年以上前ですけれども、拉致被害者家族である、横田ご夫妻を当会で取材し、学校教育で活用できるようにしたまとめた小中高校生向けのビデオメッセージを、各高校、小中高に、無料で配布し、授業の中で取り組んでくれるように、話をしております。やはり家族を拉致された家族を待っている家族のこの悲しみ、辛さに共感していたことが何かできることをしなければという行動に結びつくのではないかと思い、行っております。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진행하는 활동은 피해 당사자분들께서 고령으로 또 지금 많이 애석하게로 돌아가고 계시는 현상으로 그에 대한 대처로 이분들 피해자 가족분들, 피해자 당사자분들께 살아계실 때 이분들이 그 고통과 슬픔을 비디오에 담아서 그것을 이제 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지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그 체험과 고통과 슬픔을 직접 들려준 그것이 학생들의 눈빛과 듣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은 굉장히 저희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拉致問題は他人事でも過去と同じでもないと思います。一人拉致をするのに5人以上の工作員や協力者が必要と言われています。日本国内にまだ拉致に関与した実行犯や協力者が潜伏しています。北朝鮮から指令があれば再び拉致を開始する危険性もあり、自分や大切な方がターゲット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天国日本の実態、二度と拉致を許さない平和で安全な日本を、次第に受け渡すためにも、先進国並みの、スパイ防止法のような法整備が必要だと思い、今現在国会議員に要望中であります。 납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일도 아니고 과거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납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소한 5명 이상의 공작원과 협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내에는 아직 납치에 관여한 신행범들, 협력자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쓰면 어느 때든 다시 납치를 시작할 가능성이, 위험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신과 다의 기승한 사람들을 이 위험성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 천국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일본의 실태에서 두 번 다시 납치를 용서할 수 없는, 납치는 용서될 수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본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도 상징국의 모든 상징국 나라에 있는 스파이 방지법과 같은 그러한 법 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은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여기에 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令和の年12月に、相模小学院において私たちは拉致問題啓発推進条例制定を強く要望いたしました。1年後、令和6年の12月20日に、埼玉県議会で、可決成立しました。これは全国初の条例でありまして、拉致問題について財政的な裏打ちのある形で、報道活動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は大きな一歩だったと思います。 저희들이 이러한 긴 세월이 활동해서 정말 적음의 성과이지만은 2023년 12월에 사이타마현 현에서 납치 문제 개발 추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정에 관한 요구를 저희들이 강하게 진행했고 그 다음 해 2024년 11월 20일에 사이타마 현이 일본 전국에 처음으로 현 단위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활동이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소라 대표님, 지금 한 토론이어서 5분 안에 번역 포함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あと5分でちょっとまとめてください。また都道府県に呼びかけて全国の議会と拉致問題啓発推進条例を制定いただきたいと要望し、現在新潟県で、その条例は成立しました。また秋田県でも今検討中です。 제가 조금 단축해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이타마 현의 이러한 법 제정을 토대로 해서 일본 전국에 이것을 퍼져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보다 매국 이상 납치된 니가타 현을 제일 먼저 저희들이 니가타 현가의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また県だけではなく、市町村議会でも拉致問題啓発推進条例を制定いただくようにきっかけ、人権教育の中で拉致問題についての授業の充実や市の職員研修に組み込んでいただくようにも要請しています。
また県内では映画めぐみへの誓い上映会を開催し、拉致問題についての認識を高めていただくように働きかけています。より裾野を広げ、理解を深めるため、脱北者を招いて、北朝鮮の人権侵害の実態などについての合同講演会を計画しております。はい、また埼玉県ふじみ野市在住の渡辺秀子さん、その子供である江兄弟の拉致では、当兄弟は警察庁が拉致認定しているため、しっかり政府に拉致認定してくれるように働きかけております。また、浦和以外でも各県内の、駅前などでも街頭署名活動を行ったり、東京都においても、協力するグループと一緒に街頭活動を行ったりしています。また、救う会のない都道府県も結構あるので、救う会以外にも啓蒙運動を行っている少年会と情報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て連携し、全国で世論研究を行うと考えています。네,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이제 시민사회 알리는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북한에 의한 인권 문제, 납치 문제를 교육부 현장에 정식 교육부 테마로 지정할 때 대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 현상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그 강연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또 저희들이 활동을 일본 전국에 넓혀나가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最後の一言、やはり日本でも拉致被害者がいます。また韓国でも拉致被害者がいます。日韓の手を携えてですね、すべての拉致被害者を救出し、そして北朝鮮の国内において、人権侵害がなくなる民主的な政権、国になることを祈っております。 마지막으로 한국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도 많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10단에도 이제 이 문제를 같이 일본 국회에서도 논의하였습니다만 모두가 손을 모아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북한에 의한 인권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빠른 민주화를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토론으로 하셨지만 우리 발표자인 비니사우스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거에 대한 직접적 토론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사이타마의 모임이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사이타마 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게 동경에서 한 30분 거리로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소라 선생님 소장님이 니가타와 또 긴밀하게 연락한다 하셨는데, 그럼 니가타와 그 사이타마 현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 그 이 6.25 전쟁 납북자 가족분이 당신은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을 몰랐었기 때문에 뒤늦게야 알아서 이미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을 테니까 그 유골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메구미어의 재회를 맹세하고 있는 모임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경우는 북한과 그 만약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 유골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17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읽어보면 사이타현에서만 납치 가능성이 큰 실종자분들이 24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경찰청 홈페이지 보면 뭐 871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전체 일본의 일본인들 희생자 납북자들에 대한 통계는
어디서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부와의 이 큰 차이 부분을 뭐 해결하는 민간단체의 노력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저도 이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협력하기가 힘든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비니 사우스 변호사는 그 남미에서 이 납치된 모든 분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력을 하고 있다. 인터 아메리칸,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한일 간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한일 아니면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서 이 북한의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質問が3つ、今進行なさっている石村元北朝鮮人権大使から3つの質問がございました。第1番目は、今埼玉県で東京から30分離れている埼玉県で今活動を行われていますが、それで先ほど新潟県との緊密な連携に関して話したんですけど、その関係に関してちょっと短く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これと第2番目は、今625戦争拉致被害者の先ほどセッション、第1セッションでその当事者の家族の方が当時はとても小さかったのでこの状況わからなかった。でも今になってご家族、被害者家族の遺骨でももらいたいと。で日本では横田めぐみさんに関する遺骨の問題もあって、その問題を日本ではどのように解決しようと思っておりますか。それと3番目なんですけど、公式的に日本政府は拉致被害者を17名にしております。で今竹本会長の資料にはね、埼玉県だけでも拉致可能性が24名になっていて、日本の警察署のホームページには872名になっていて、でこれの統計はどこから出ていて、その差、この数字の差はそれはどこから来たもので、これをその差を解決するための団体としての努力、それをちょっと聞かせてください。それと今高姉妹に関して今ラテンアメリカとかは南米では国同士の協力がとても多かったと先ほどの発表者の弁護士の先生が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日韓でのこの問題の解決はあんまり行われてない。じゃあその意味で北朝鮮の拉致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日韓の協力を望んでいますか。それをするために何が解決策があるんだと思っていますか。これを短く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最初は埼玉県で活動を行っていますかと。で先ほどの発言の中で新潟県との関係をお話したんですけど、それに関してもう一回お話をお願いします。いいですか。はい。まず質問に答えていきます。埼玉県でまず全国初で条例が可決されました。そして新潟県とか秋田県、さまざまな県の県議会の代表する人たちが、この条例が制定されるまでの経過、問題と課題、これを埼玉県議会のこの条例を推進した県議会の議員を訪ねてきました。そして、その県議がさまざまな課題や問題点、そして、成立した条例についての説明、これをしました。そのことで新潟県はいち早くもうすでに県議会で条例が可決され、また秋田県とかさまざまな県でも今審議中という話になっております。처음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도쿄에서 말씀하신 대로 30분 떨어져 있는埼玉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고요. 현재 저희埼玉현에서 지난해에 현 단위, 한국에서 말하면 도의회인데요. 그
처음으로 이제 납치 문제에 관한 그 국가의 단독 그 법률을 조정한 거를 이제 전국에 확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니가타 13살의 요코타 메구미상이 납치된 그 니가타 현에 먼저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상황을 경위를 다 설명드렸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함으로 해서 올해 초에 니가타 현에서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채택되었고 다음은 지금 아키타 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あとは、横田めぐみさんの遺骨、こちらの方に関しての質問ですけれども、こちらは専門の学生さんの分析によって、横田めぐみさんの遺骨でないことが DNA さまざまな鑑定から判明しました。そのため、両親は骨を健康箱ということを提起したわけであります。ただやはり拉致被害者また特定失踪者の家族の中にはさまざまな考え方がある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本物の遺骨であるためには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また、終戦直後の本地で向こうに残って亡くなられた方の遺骨、これはストックホルム本部合意の中で協議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今、そう大きな歩みはないようです。 지금 그 답변을 드리면요, 일본에는 유골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계에 다 알려진 요코타 메구미상의 유골을 북한에서 번해온 사건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는 일본 정전 전에 일본인이 북한에 남아 있었던 분들의 유골을 가족에게 송환해주는 그러한 문제를 일본 정부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유골에 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상의 유골에 관해서는 북한이 보내봤습니다만 그 DNA 감정으로 해서 본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졌고요. 또 이 유골 지금 그 유골이라도 저희들이 좀 하고 싶다 하는 이 안건에 관해서 납치 피해 당사자들 가족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이 의견을 계속 조율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납치 문제 해결로 가져가기 위한데 지금 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はい、次に、全国の拉致被害者として認定されたのが17人、埼玉でも、拉致の可能性を否定できない失踪者として24人、870人全国では書かれ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の差は何かというと、主にですね、やはり工作員で日本に脱北してきた人、また脱北者の証言で、この人見たよ、キム・イルソン大学で見たよと、そういう証言がある、確率の高い方もいれば、同じ時期、大学で、受験失踪のサークルに関与していた、そして突然いなくなってしまう。なので、家族は拉致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埼玉、地元の警察本部に、書類を出すというのも含めて、なので、脳に可能性の高い方、薄い方も含めた人数が872人という形になっ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それで日韓の協力に関しては、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ということで、この問題について、韓国の情報機関は、確立した情報を持っていると聞きます。韓国の情報機関とも、連携してですね、ここの872人の精度を上げていきたい、正確度を上げ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し、まだ身寄りのない人たちも拉致されているとなれば、もしかしたら872人を1000人超え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も含めて、韓国の情報機関とも協力しながら、この辺の正確な数値、そして、連帯して取り組んでい
이제 정식으로 인정한 17명, 그다음에 납치 사이타마 현에서 납치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24명, 그다음에 경찰청의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870명 이 차이에 관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이 다방면적으로 뭐 각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경찰청은 경찰청 자기 각 그 위치에서 이제 일본에서 북한 종자본이 체포된 사람들, 체포된 공작원들, 또 탈북민들, 또 일본 내에서 이제 주체사상 연구 그룹에 속해 있어가지고 도중에 이렇게 행방불명이 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충원에 토대해서 지금 인원을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차이가 있지만 이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납치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원에는 등록을 해놓고 여하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간의 협력에 관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 지난해에 우선 일본에서 국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정말 이런 거를 왜 이제 했는가는 그 후회도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북한과의 정보 기관이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높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공유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정확한 사실 확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최대한 872명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친인척이 없는 분들도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것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여튼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플로어 오픈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비니시우스 변호사님께 5월 강장 어머니회의 영향력, 그 다음에 주변에 미친 영향, 구심점이 된 역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에서 제 기억에는 한 5, 6년 전에 그 오토 원비어 그 부모님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같이 이제 회의를 열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했던 그런 좋은 이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미의 5월 강장 어머니 회도 사실 연결이 됐으면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5월 강장 어머니 회가 기존에 한국에 오셨던 그 회원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97년, 98년 이 정도였었는데 그때는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 이제 군사정부 때 그때에 실종된 한국의 그 실종자 가족 부모들 아니면은 민주주의 이런 단체들 초청으로 왔다 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참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 시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갈 일이 있었을 때 5월 강장 어머니 회의 회원들을 만나서 한국의 과거사, 한국의 군사정권 때 일들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실 북한에 의한 납치 강제 실종 문제는 5월 강장 어머니 회의 어떤 요청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북한에 의한 한국에 계신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은 제 염려로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과거에 그 한국 정부에 의한 피해자 가족들이 또 북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건 좀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줄까 걱정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럴 때 사실 우리 변호사님 같은 남미에 속해 계신 분께서 이 5월 강정 어머니회가 우리 전시 납북 가족들에게 어떤 지지하는 어떤 서한 메시지 또는 뭐 이런 데에 초청이 될 수 있는 다리를 놔줄 수 있으니까 어떨까
물론 이제 브라질에 계시고 또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의 어떤 분이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좋을지 또 가능할지 또는 어떤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해보면 좋을지 그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지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 얘기 안 하고 한국 인권만 얘기하는 경우에 또 하필 또 5월이 같아가지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코멘트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비네시우스 변호사님, 예, 답변 주십시오. 매우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직접 해주신 것처럼 5월 그 광장의 어머니화의 하와 그 한국의 피해자 가족이나 시민사회 그 사이에 보다 그 긴밀한 연대가 그 이어지지 못했던 점은 저 역시 그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실 국제 연대가 단절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그 납치나 실종 문제는 각국의 고립된 이슈로 그 머물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그 외침이 국제사회와 연결될 때 비로소 국가 책임을 묻는 힘이 생겼는데 한국도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를 단지 한반도의 그 현안으로 그 한정하기보다 그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과거 경험을 그 가진 지역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공동 의제로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외쳤던 그들의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늘날 한국의 그 피해자 그 가족들이 던지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서로 그 울림을 줄 때 그 북한의 부인을 그 돌파하고 그 국제적 연대를 확대하는 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모두의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이제 일관된 북한 인권에 대한 어젠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를 다 말씀을 들으면서 좀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통일부가 감사하게도 이런 북한의 민간인 납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이런 의미 있는 회의를 국회에서 좀 도와주고 계시는데 오늘 또 하나의 회의가 통일부 주최로 한반도 글로벌 포럼 2025가 그 다운타운 큰 호텔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저희 거는 두 군데 그냥 인터넷 매체에서 누구누구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간단한 얘기가 나왔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건 안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글로벌 포럼 오늘까지 진행되는 것에서는 대통령님이 전달한 축사를 대독한 거, 그 다음에 또 통일부 장관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게 이제 크게 신문에 나왔는데 대통령님께서는 9.19 공동선언을 복원하시겠다고 하셨고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말을 하는데 우리는 평화적 이국가론을 말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되든 평화와 공존은 현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추진을 해 가야 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부분이 절대로 그 정치화되거나 묻혀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나 보수나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라는 개념 속에서 유엔이나 국제 NGO,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편적 정의와 또 인권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포커스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문제인 북한 인권, 민간인 납치 문제가 정권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방점이 찍히거나 해석된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이런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논의가 단순한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국제적 공조를 통한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것이 우리 6.25의 교훈을 오늘 되살리는 길이 되기 위해서 북한 인권을 꼭 메인스트림으로 넣는 한국의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를 기대하고 싶다라는 작은 바람으로 첫 번째 세션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 문제의 성격과 국제사회의 당위성, 그리고 두 번째 세션 외국인 입장에서 본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이 두 가지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세션 정말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신화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발제를 맡아주신 비니시우스 브라질 변호사님, 또 에이프릴박 연구원님, 다케모토 히로미츠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점심 식사 후 3세션은 1시 2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